안녕하세요. 오시영 교수입니다. 이제 59번째 강의를 할 텐데요. 민법에 대해서 좀 임차권이라든지 몇 가지 불법행위 편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주요한 쟁점들만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이잖아요. 소송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신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신청에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재판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서부터 이 재판까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절차라고 해서, 이것을 소송이라는 말은 절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차. 그래서 소라는 말은 이게 소라는 것은 권리 주장인데, 이것은 조금 정적 개념이에요. 정적 개념. 그런데 소송은 절차, 프로세스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적 개념인데 비해서 소송이라고 하면 약간 절차, 이런 하나의 그 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이라는 것은 광의죠. 신청이라는 것은 광의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안에 대한 것이 있겠죠. 그죠? 신청은 본안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보전 처분, 이 보전 처분에 관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청은 이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구속을 받아요.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 원고, 프레인티프라고 합시다. 원고가 이 피고, 디펜던트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겠죠. 그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5개 정도 그려놓고 보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 당사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그래서 당사자를 확정을 해야지 소송을 하니까요.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사는 김 씨가 부산에 사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울에 김 씨가 한둘이에요? 부산에 박 씨가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박이동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결국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확정이라는 문제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를 확정하는 것을 당사자 확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사자를 왜 확정을 해야 되는가?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첫째, 송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 송달을 결정해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 그렇잖아요? 재판 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확정이 돼야지 기피나 회피나 재책이나 이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판사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판결이 기판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 또는 강제 집행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당사자를 확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당사자가 확정되면 그 사람이 법정에 출석을 하라는 거예요. 출석을. 그렇죠? 법정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자. 그죠? 죽은 사람이 당사자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법정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성명 모용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성명 모용 소송.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통해서 상속인으로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 모용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은 배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배척. 너 나오지 마. 그리고 진짜로 하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결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표시설과 그 다음에 행위설과 그 다음에 의사설이 있죠. 그래서 표시설은 소장에 이렇게 원고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소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소장을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여기 소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고가 나오고 그래서 이름 석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피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소송 제목이 나와요. 소송 제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 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의 제목을 쓰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전담부가 다 있어요. 전담부가. 그러니까 손해배상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조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법원에 가면요. 그래서 그 법원의 사건을 이렇게 배당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목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이 뭐냐니까 청구 취지라는 말을 써요. 이 청구 취지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낯선 말이죠. 그런데 이 청구 취지가 뭐냐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송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이게 결론이죠. 이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청구 원인이 나와요. 이 청구 원인이라는 것은 청구 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서 유가 원칙에 의해서 쓰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1억을 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원고에 이름 석자가 나오고 도장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법원에서 관할이 나와요. 그래서 소장은 첫째 당사자가 표시가 돼요. 그죠? 소장은 당사자가 표시가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하는 싸움의 객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뭐 나오죠? 관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장에는 당사자,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당사자와 소송물과 관할 법원, 이 세 개가 소장에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사자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당사자 확정이 나오는데 당사자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이 되었으면 출석을 시키죠. 법원에서. 출석을 시키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죠.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죽은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탈을 쓰고 나타났을 때 이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배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표시설, 행위설, 의사설에 의해서 표시설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원고 이 갑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이 갑을 이 사람들을 당사자로 확정하자라는 것이 표시설이고 우리 판례는 이 입장을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이고 명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설을 실질적으로 법원에 나와서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리인하고 구별이 애매모호해요. 대리인하고 구별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당사자의 행위라고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설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게 있는데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 내 생각은 갑이 아니고 갑다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갑다시라는 의사를 따르자라는 건데 굉장히 애매하고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수설은 이 세 개를 몽땅거려서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냐면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어요. 이 실질적 표시설 또는 수정된 표시설이라고도 하는데 수정된 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원칙으로 하자. 이걸 원칙으로 하되 이 청구 원인이나 청구 취지에서
쓰여진 것까지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서 그렇게 다시 말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표시서를 기준으로 하되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하자. 왜냐하면 타자가 오타가 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 표시서의 입장을 따르자라는 것이 현재의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사자 확정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당사자 확정이 되면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뭐냐니까 당사자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이 1번으로 이걸 보고 2번으로 당사자 능력을 본다고요. 당사자 능력은 민법으로 치면 권리 능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민법으로 치면 권리 능력하고 같은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하고 법인하고가 당연히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당사자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줘요. 플러스 하나를 더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비법인 단체, 비법인 단체를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종중이라든지 무슨 동창회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체성을 띠고 있는 그런 집단의 분쟁도 해결해 주도록 비법인 단체가,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법의 권리 능력자보다 범위가 커요. 범위가.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제 그래서 뭐 꼭 이론적으로 보면 태아가 문제가 되는데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 정지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조건서는 뭐예요? 인격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인격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말은 자연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격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법인격이 없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못해요. 정지조건서를 따르는 한. 만약 해제조건서를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나가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지조건서를 취하고 있는 판례 입장에서는 태아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별로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확정되면 현미경으로, 이제 만안경으로 보던 것이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니까 당사자 적격이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뭐냐?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건. 그래서 여기서 뭐냐니까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구체적 소송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의의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능력까지는 순수하게 당사자만 봐요. 그런데 당사자 적격으로 오면 무엇을 보자니까 소송물을 본다고요. 소송물. 그래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과의 관련성을 봐요. 소송물과의 관련. 소송물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세의 파산자를 놓고 봅시다. 40살 먹은 사람이 파산을 당했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가정불화가 있겠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못 살겠으니까 찢어지자.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세 먹은 남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혼 소송을. 그러면 이혼 청구권도 소송물이잖아요. 이혼 청구권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당사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파산자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재산권 행사를. 그렇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하고 누가 해요? 파산 관제인이 대신해서 하도록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파산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당사자 40세 이상의 파산자라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뭘 들여다봐요? 이혼 청구권 또는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와 같은 소송물을 들여다보니까 이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구체적 소송사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송물을 들여다보니 그런 말이에요. 소송물을 들여다보니 그 소송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또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에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당사자 적격에서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게 뭐냐니까 소송 능력을 들여다봐요. 소송 능력을 네 번째로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 소송 능력은 민법으로 치면 행위 능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정에 나가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송 능력과 이 행위 능력은 소송 능력과 행위 능력은 반드시 같은 게 아니에요. 소송 능력과 행위 능력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실체법상, 민법상으로는 행위 능력이 있는데 소송법상으로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민법 5조 1항 같은 경우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민법에서는. 그런데 권리만을 얻어서 아파트를 하나 증여를 받았단 말이에요. 권리만을 얻으니까 민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을 한다? 라고 하면 소송법으로는 소송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법으로는 아파트를 하나를 증여를 받았는데 그것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법으로는 소송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위 능력과 소송 능력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대부분 소송 능력으로 얘기가 돼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이 변론 능력이에요. 변론 능력. 이 다섯 번째로 봐야 될 게 변론 능력이죠. 이 변론 능력은 민법으로 가면 의사 능력 또는 책임 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에요. 변론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변론 능력은 여태까지 1, 2, 3, 4는 전부 추상적으로 봐요. 추상적으로. 그렇게 추상적 또는 획일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 변론 능력은 구체적으로 봐요. 구체적으로. 의사 능력은 구체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잖아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이 소송 능력 있는 30살 먹은 남자예요. 30살 먹은 사람이야.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기분이 나빠갖고 술을 왕창 먹었어요. 그러면 횡설수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에 나가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니까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술 취했으니까 오늘은 변론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변론을 금지시켜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판사가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날만 변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날만. 뭐 말을 알겠어요? 술 취한 날만. 이와 같이 이렇게 5개 단계로 당사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념을 머릿속에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이 청구 취지. 이 청구 취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우리 법률하는 사람들만 쓰지, 법하는 사람들만 쓰지 일반인들은 청구 취지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청구 취지라는 것은 뭐냐면 소의 종류예요. 소의 종류를 알려줘요. 소의 종류를 알려줘요. 두 번째로는 소의 내용을 알려줘요. 소의 내용을. 세 번째로는 소의 범위를 알려줘요. 이것이 청구 취지예요. 그래서 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는 이행의 소예요. 이행의 소. 두 번째는 형성의 소예요. 형성의 소. 세 번째는 확인의 소죠. 그래서 이 청구 취지는 이행의 소인지 형성의 소인지 확인의 소인지를 결정해줘요. 피고는 원고한테 돈 100만 원을 갚아라. 그것은 이행의 소죠.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 원을 갚아라. 그것은 이행의 소란 말이에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러면 부부가 남남이 되니까 권리관계의 소멸이니까 형성이잖아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부부관계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의 소유예요. 저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권리를 확인하죠? 확인의 소죠.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소의 종류를 결정해줘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100만 원을 지급하라. 하고 하면 이 100만 원이라는 범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청구 취지라는 것은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 내용 속에는 소의 종류와 소의 그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물이 될 수가 없어요. 청구 취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청구 취지는 어떤 입장에서 쓰니까 식별설의 입장에서 써요. 식별설은 다른 권리와 구별한다라는 거죠. 다른 권리와 구분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 이혼 청구 소송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혼 청구 소송이니까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죠? 돈 100만 원 지급하라라니까. 재산 분할로 돈 100만 원 지급하라. 그러면 이것은 재산 분할로 지급하는 거 청구하는 거니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나 식별이 되죠.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청구 원인은 이 청구 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유가 원칙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쓰면 돼요. 유가 원칙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 취지를 주장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 원인은 이유 기재설이에요. 이유. 왜 이유를 쓰겠어요? 판사를 설득해야 되니까요. 그죠? 판사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유 기재에 의해서 쓰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소송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송물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청구 취지를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소송물은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권리여야 돼요. 권리.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권리여야 한다. 소송물은 권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건물 명도 청구권 이 다 권리여야 돼요. 권리가 아니면 소송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문서 진부 확인에 관한 소는 유일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소지만 그 유일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빼고는 문서 진부 확인에 관한 소 빼고는 모두가 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신소송물 이론과 구소송물 이론이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할은 별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장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렇게 쓰여진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에는 부본, 이 사본을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피고의 숫자만큼의 그러니까 원본은 판사들이 보겠죠. 그죠? 법원에서 보관하고 판사들이 본단 말이에요. 만약 피고가 5명이다. 그러면 피고들 한테 전부 소장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 숫자만큼의 부본, 사본이죠.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인지를 붙이고 인지는 0.5%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가의 0.5%.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기 비용주의니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부본을 갖다가 피고에게 송달하겠죠. 법원에서 당신한테 이런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준비해라. 부본을 송달하면 여기에 이제 이제 부본을 소송하면 이 소송 계속, 다시 말해서 이제 드디어 법원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코트, 플레인티프, 디펜던트 사이에 이제 하나의 소송이 존재하는 거예요. 피고한테 송달이 되면 법원, 원고, 피고 이 3자 간에 이제 소송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 방어한다, 판결을 한다 이런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답변서.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답변서를 만약 미제출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잡아요. 변론 없이. 다시 말해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백한다라는 말이니까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잡아서 선고를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려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요. 그래서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면 이제 그 다음에 두 사람 그러면 답변서를 내면 이것을 또 원고에게 또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원고에게 보내야지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답변서에는 또 원고 숫자만큼의 부본을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답변서 원본은 판사가 보관하고 부본은 원고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준비 서면을 교환하는 거예요. 준비 서면에는 쓰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쓰면 돼요. 판사를 욕해도 되고, 판사를 욕을 해도 되고, 뭐 칭찬을 해도 되고, 별의별 지 쓰고 싶은 얘기 다 쓰면 돼요. 준비 서면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 서면을 교환할 때 이제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론 준비기일을 열 수 있어요.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요. 변론 준비 복잡한 사건은 그래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서 이 변론 준비기일은 4개월을 넘을 수가 없어요. 변론 준비기일은 4개월을 넘을 수 없는데 이 변론 준비기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쟁점을 정리해요.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정리해요. 증거를 조사하고 해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변론 기일을 열어요. 변론 기일을 열어서 변론을 하고 이 변론 기일에 이제 증인신문도 해요. 증인신문도 해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해요. 이게 중요해요. 변론을 종결하면 이날까지 제출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죠? 변론 기일을 종결을 하게 되면 이날까지 제출한 것을 갖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의 효력이 생겨요. 판결의 효력이. 그러니까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판결을 선고하는 이 날짜에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날짜에 판결의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식하게 말해서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기판력이 생긴다. 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결과를 아무도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판결이 한번 내려지게 되면 권위가 있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불가쟁, 다툴 수 없다. 그 다음에 불가변, 다툴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툴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일사부재리라는 거죠. 그죠? 일사부재리라는 거예요.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판결을 선고한 판사도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결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송달을 해요. 판결문을 송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상소를 안 하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상소하면 또 상소장 내고 또 똑같은 순서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상소를 안 하면 판결이 확정이 된다. 이것이 재판을 둘러싼 가장 기초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흐름이다. 아시겠죠?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할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번 강의는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